지금 혹시 10km를 통증 없이 60분, 그러니까 1km당 6분 페이스로 무난하게 뛰고 계신가요? 오, 그렇다면 정말 축하드릴 일이죠. 네, 맞아요. 스포츠 과학에서 흔히 쓰이는 그 리겔 공식에 여러분의 이 기록을 대입해 보면요. 심폐능력으로는 이미 하프 마라톤을 6분 17초에서 30초 사이 페이스로 거뜬히 완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심장과 폐는 당장 이번 주말에 하프 코스에 나가도 될 만큼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 상태로 하프 마라톤을 준비하는 수많은 러너분들이 무릎을 부여잡거나 그 아킬레스건의 통증을 느끼며 쓰러지는 걸까요? 오늘의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이 모순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번 분석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4부작 러닝 시리즈 중 오늘이 벌써 3부에 해당하는데요. 그렇죠. 일부에서는 속도로 몸의 항상성을 깨는 그 MSSR 훈련법을 다뤘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2,500만 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기준표를 세워봤죠.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는 스킵들 불필요론을 다룰 예정인데요. 네네. 오늘 다룰 3부의 핵심은 앞선 내용들과 달리 속도가 아닙니다. 약간 거리, 그리고 조직 적응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거리와 조직 적응,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대화의 전제를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하죠. 오늘 내용은 이제 막 러닝화를 처음 산 초보 입문자분들을 위한 일반론이 아닙니다. 주간 거리를 어느 정도 꾸준히 소화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 없이 10K를 뛰어내는 분들, 그러니까 중급 입문자 여러분을 위한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오늘 다룰 훈련의 강도나 방향성이 완전히 어긋날 수 있거든요. 이미 10K를 뛸 수 있는 엔진을 갖춘 분들이 그 다음 단계인 하프 마라톤을 넘기기 위해 몸의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집중할 겁니다. 구조를 바꾼다? 그럼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심장과 폐는 이미 하프를 뛸 준비가 끝났는데 도대체 왜 다치는 걸까요? 네. 심폐 능력이 병목이 아니라면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하프 마라톤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건가요? 하프 마라톤 즉 21km를 뛰려면 대략 2시간 안팎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보통 그 정도 걸리죠.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걷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2시간 동안 체중이 실린 채로 발이 아스팔트 지면을 내리찍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될까요? 글쎄요, 한 10,000번 되나요? 놀랍게도 무려 19,000번에서 22,000번에 달합니다. 20,000번이요?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달릴 때는 체중의 몇 배나 하중이 실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쪽 다리씩 번갈아 가며 20,000번을 버텨야 한다는 건 상상만 해도 관절이 막 욱신거리는 충격이네요. 네, 바로 그 엄청난 기계적 부하를 받아내는 건 우리의 심장이나 폐가 아닙니다. 심폐가 아니다. 네, 고스란히 우리의 관절, 힘줄, 근막, 그리고 뼈가 견뎌내야 하거든요. 심장과 폐는 우리가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산소만 공급할 뿐이고요. 네네. 실질적인 충격의 방파제 역할은 우리 다리의 결합 조직들이 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네요. 엔진, 즉 심폐 능력은 이미 시속 100km를 2시간을 달릴 수 있을 만큼 훌륭하게 튜닝이 끝났는데 네, 그런데요. 차체를 지탱하는 쉐시나 타이어, 그러니까 제 다리의 힘줄과 관절은 여전히 동네 마트용 수준인 거예요. 엔진만 믿고 밟았다고 쉐시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네요. 아주 직관적인 비유입니다. 이 엔진과 셰시의 발달 속도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연구가 있거든요. 어떤 연구죠? 2010년에 발표된 쿠보 연구팀의 데이터를 보면요. 흔히 근육이나 신경이 발달하는 속도랑 힘줄이 단단해지는 속도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속도가 다른가요? 네, 훈련을 시작하면 근력과 심경은 대략 2개월 만에 쑥쑥 성장합니다. 그런데 힘줄이 그 힘을 버틸 수 있을 만큼 튼튼해지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의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기능은 2달이면 올라오는데 힘줄은 1달이나 더 늦게 적응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더 무서운 건 훈련을 쉴 때의 반응인데요. 쉴 때요? 네, 근력이나 심폐기능은 운동을 좀 쉬어도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힘줄 강성은 운동을 중단하면 겨우 2개월 만에 빠르게 감소해버립니다. 진짜요? 네, 요약하자면 엔진 기능은 빨리 오르고 늦게 빠지는데 쉐시 구조는 늦게 단단해지고 너무 빨리 약해진다는 거죠. 이걸 러너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함정이네요. 주말에 10K를 뛰고 났는데 숨도 안 차고 다리도 가벼우면 약간 나 다음 주엔 바로 15K 뛰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몸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엔진은 뛸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줄은 아직 그 2만 번의 충격을 버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될 것 같은 느낌을 철저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아, 될 것 같은 느낌을 의심해라. 네, 기능과 조직의 발달 속도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조직이 적응할 때까지 아주 보수적으로 훈련을 설계해야 하죠. 여기서 러너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무기가 바로 Z2, 존2 훈련입니다. 존투 훈련이요? 보통 러닝 커뮤니티에서는 그냥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편안한 강도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프를 준비하려면 결국 스피드도 올려야 할 텐데 왜 굳이 이 존투에 머물러야 하는 건가요? 단순히 숨차는 게 싫어서는 아닐 텐데요. 존2의 진짜 목적은 심장을 편안하게 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심폐 부담을 낮춰서 조직 적응을 방해하지 않고 기계적 부하를 순수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아, 부하를 관리한다? 네, 일부에서 다루었던 훈련이 항상성을 타격해서 깨는 과정이었다면 이번에 거리를 늘려가는 존투 훈련은 항상성을 넓히는 과정이거든요. 넓히는 과정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들으시면서 그럼 거리를 어떻게 늘려야 보수적인 건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네, 당연한 궁금증이죠. 흔히들 주당 10%롤, 이걸 절대 법칙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지난주에 10km 뛰었으면 이번 주는 11km까지만 뛰어라. 아니면 그 스마트워치에서 계산해주는 ACWR 지표, 급성 대 만성 부하 비율이요. 아, 네네. 거기에 파란불 들어오면 안전한 거 아닌가요? 그냥 그거에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단일 규칙 하나가 부상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 스마트워치가 안전하다고 하면 믿고 뛰었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네, 관련 연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2008년 부이스트나 2018년 담스테드 연구 등에 따르면 주당 10%룰이 부상을 예방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생각보다 부족합니다. 아, 근거가 부족하군요. 네, 그리고 2021년 나카오카 연구나 2025년 프란센 연구를 봐도 ACWR 지표 역시 러닝에서는 부상 예측에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상이라는 건 워낙 다요인이니까요. 아, 수면이나 식단, 스트레스 같은 여러 요인이 얽혀 있으니까 단순히 몇 퍼센트 늘렸냐는 기계적인 계산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의 원문에서는 단일 세션 거리를 늘릴 때 매우 보수적인 500m 단위 증량 시스템을 안전장치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500m요? 트랙 한 바퀴 돌고 100m 더 가는 거리잖아요. 10K 뛰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에 막 2, 3km씩 훅훅 늘리고 싶을 텐데 너무 답답하지 않나요? 네,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답답함이 부상을 막거든요. 앞서 언급한 프란센의 2025년 연구를 기준으로 보면 한 번에 단일 세션을 10% 이상 늘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 10% 이상 늘리지 마라. 네, 10K에서 목표치 사이를 달릴 때 500m씩 늘리면 증가율이 대략 3%에서 5% 사이로 통제되니까요. 신체가 위험을 느끼는 구간 근처에는 아예 가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거죠. 호스트 보수적인 가이드군요. 그럼 한 번에 500m씩 늘린다는 원칙을 세웠다면 일주일 단위의 스케줄은 어떻게 짜야 몸이 안전하게 적응할까요? 저는 약간 평일에 바빠서 주말에 몰아뛰는 편이거든요. 스케줄을 짜려면 우리 몸, 특히 힘줄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훈련 후 근육과 힘줄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 2012년 퀴나 2000년 랑베르크 등의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볼 때 구조적 재구성은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아, 72시간요? 네, 특히 결합 조직 합성은 72시간 부근에서 피크를 찍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평일에 열심히 뛰고 주말에 푹 쉴 때 그 72시간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힘줄이 가장 활발하게 리모델링되는 핵심 훈련 시간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72시간의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주 4회 훈련 구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 화, 목, 금 이렇게 뛰고 주말에 완전히 쉬어주는 거죠. 오, 주말 휴식이 진짜 중요하네요. 그럼 이 주 4회 훈련을 한 달 단위로 짜면 어떻게 되나요? 매주 500m씩 해서 올리면 되나요? 아닙니다. 한 달 스케줄은 2주 부하 증가 후 1주 유지, 즉 3주 사이클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보수적입니다. 2주 올리고 1주 유지요?
네, 신경계나 근육의 기능적 변화가 시작되는 최소창이 2주고요. 구조 리모델링의 정석 단위가 보통 4주거든요. 이걸 절충해서 2주 동안 거리를 늘리고 3주 차에는 거리를 유지하며 셰시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보통 3주차를 회복 주간이라고 부르면서 거리를 팍 줄이거나 쉬지 않나요? 존2 기반의 조직 적응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적응주는 쉬는 주가 아니고요. 해당 거리를 몸에 정상으로 인식시키는 시간입니다. 정상으로 인식시킨다. 네, 만약 14K까지 늘렸다면 3주 차에는 14K를 그대로 띄워주는 거죠. 몸한테 이게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이 14K 적응이 완벽히 끝나야 14.5K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하, 몸이 거리에 길들여지게 하는 거군요. 그렇게 500m씩 3주 사이클로 천천히 올려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표 거리는 어디인가요? 하프니까 당연히 21K인가요? 아닙니다. 하프 거리 전체를 평소에 자주 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조적 적응의 기존점으로 삼아야 할 목표는 하프의 약 80% 수준인 17K입니다. 오, 17K까지만 만들면 된다고요? 나머지 4K는요? 17K를 존투로 계속 소화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진짜 하프 준비거든요. 이 유지 단계에 도달하면 일주일에 1, 2회만 17K를 뛰는 분산 운영이 훨씬 안전합니다. 나머지 4K는 대회날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21K를 매번 억지로 뛰어보는 게 아니군요. 17K를 안정적으로 소화하는 쉐시를 갖추는 것. 네, 훈련 로드맵이 딱 그려지네요. 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72시간의 회복 시간 동안 우리 몸에 뭘 채워 넣어야 할지 궁금한데요. 네, 식단 말씀이시죠? 네, 저는 뛰고 나면 막 저녁에 삼겹살에 맥주 마시거나 아니면 애매하게 먹어서 밤에 간식 찾게 되거든요. 회복도 훈련의 일부라고 보셔야 합니다. 뛰고 난 직후의 저녁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완결 단계거든요. 완결 단계? 네, 애매하게 먹어서 주전부리를 샀게 되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데요. 스포츠 영양학에서는 이걸 3R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3R이요? 네, 리하이드레이트, 리퓨얼, 그리고 리페어입니다. 리하이드레이트, 리퓨얼, 리페어.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수리하는 리페어부터 볼까요? 네, 찢어지고 손상된 걸 수리하는 단백질의 역할이죠. 실전적인 예시로 두부 500g 정도면 한 끼 핵심 단백질 35에서 45g을 거의 다 담당할 수 있습니다. 오, 두부 좋죠. 네, 여기에 약간의 밥, 햇반 같은 걸 곁들이면 식물성 단백질의 아미노산 프로필 빈틈을 밥이 완벽하게 메워줘서 질적 보완이 일어납니다. 두부와 밥이 만나서 수리를 하는군요. 그럼 두 번째, 리퓨얼.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건 어떻게 하나요?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분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흡수 속도를 분리한다고요? 네, 바나나 같은 단당류로 직후에 급격한 허기를 빠르게 약간 번개탄처럼 불을 붙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밥으로 서서히 타오르는 안정적인 숯불을 깔아주는 거죠. 바나나로 불꽃을 튀기고 밥으로 은은하게 숯불을 지핀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럼 마지막, 리하이드레이트. 재수화는 땀 흘린 만큼 맹물을 그냥 들이키면 되나요? 물만 마시면 안 됩니다. 갈증이 나기 전에 체중 감소분의 125%에서 150%를 섭취해야 하는데요. 네. 물만 마시면 다 빠져나가니까 소금, 즉 나트륨을 생각보다 많이 넣어서 체내에 잡아둬야 합니다. 나트륨을 채워야 수분이 몸에 남는군요. 그런데 이렇게 식물성 중심 식단으로 먹다 보면 미량 영양소 같은 게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종합 비타민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죠. 종합 비타민요? 특정 식단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실전적으로 종합 비타민, 센트룸 같은 걸 챙기는 게 보수적인 보험 역할을 합니다. 보험이요? 네, 비타민 D나 B12, 철분, 아연처럼 빈틈이 생기기 쉬운 영양소를 메워주니까요. 72시간 회복 골든타임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치는 방어막이네요. 네, 여러분, 오늘의 딥다이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 하프 마라톤을 위한 준비는 단순히 빨라지는 훈련이 아니라 충격을 버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훈련입니다. 맞습니다. 속도는 항상성을 깨고 거리는 항상성을 넓히는 거죠. 네, 엔진만 믿지 말고 셰시를 튼튼하게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언급했던 2010년 쿠보 연구에 기반해서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오, 어떤 건가요? 만약 여러분이 17K를 거뜬히 뛰는 몸을 완성했는데 바쁜 일상 때문에 한두 달 정도 러닝을 완전히 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체력이자 떨어져서 17K는 절대 무리 아닐까요?
여러분의 심장과 숨통은 그 거리를 기억하며 달릴 수 있다고 뇌에 속삭이겠지만요. 여러분의 힘줄은 이미 훈련 전 상태로 돌아가 버렸을 겁니다. 아, 심장은 기억하는데 힘줄은 잊어버린다. 네. 그래서 러닝 화끈을 다시 묶을 때 심장이 아닌 힘줄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묵묵히 충격을 버텨내는 힘줄의 목소리. 정말 깊이 와닿는 이야기네요. 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러닝을 응원하며 다음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